요 목차대로 갈 거고요. 일단 수학학습법에 대한 테마로 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는 수학의 키를 갖고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수학 실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현재 입시가요. 수학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학은 왜 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일단 현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고요. 뭐 현재 의대 입시가 열풍을 이끌고 있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몇 년 안 갑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 아이가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그 시기, 그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아마 의대 쪽보다도 AI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훨씬 더 우대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시키는 국가가 나중에 선진국 대열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움직였잖아요. 어떤 움직임이었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23년 만입니다. 지금 올해 고3 아이들이 가장 수험생 인원수가 적거든요. 적어서 대학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늘렸어요. 이게 절실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에서 첨단 분야에 관련된 학과의 인원수를 800명 이상을 증가시켰고, 비수도권에서도 1000명 이상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1800명을 증가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관련된 첨단학도 그쪽 인원이 되는 거죠. 국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국가의 그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의 어떤 뭐 부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코인 채굴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근데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 우리 남편은 왜? 코인에 투자하는 그게 아니라 아예 개발을 하고, 그죠? 발굴을 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를 쌓았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의 격차가 앞으로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코딩 시키고 계신가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바라는 건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커서 나중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잘 열심히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아이들 지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 과목들의 이게 교과서거든요. 교과서인데 그 인공지능 비서는 나의 주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람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는 얘기인 거죠. 그건 삼각함수를 가지고서 소리의 중첩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진 속의 인물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을 다 픽셀로 나누어서 숫자를 가지고서 행렬입니다, 이게. 행렬로서 인물 사진을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산수학이라는 것, 여기 수학 원에서 삼각함수, 그리고 기하에서의 벡터, 미분적분에서 미분적분, 이런 수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안 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부터도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이런 유형의 면접을 봅니다. 여기 보이시는 문제가 뭐 시계 분침과 시침은 하루에 몇 번 겹치게 되느냐. 이건 정말 수학적인 걸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의 개수를 추측해봐라. 서울에 있는 모든 창 유리를 청소를 한다면 얼마를 청구할 것이냐. 스쿨버스에 골프공이 몇 개 들어갈까.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페르미 추정이라 하거든요. 페르미 추정이라 하고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뭐 답이야 계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닌 거죠. 이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 가설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올리비영 매장의 수 추측해봐라 라고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봤는데 2100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점수가 없겠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뭐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10,000명에 살고 있는 동네에 올리브영 매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뭐 5천만 명을 계산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를 있을 거라, 몇 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어차피 올리브영 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 대상층이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정도로 10대부터 40대까지 축소를 시켜본다면 그 인원 안에서 몇 개의 매장, 그래서 전체 전국에 몇 개의 매장이 있을 거라 추측한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세워갖고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인재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성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국어 4등급이 중앙대 공대를 합격하기도 하고 서울대 문과 침공이 거세졌다. 그래서 뭐 정시 모집에서 문이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최초 합격한 인원의 50% 이상이 이과생이었다라는 거죠. 국어 3등급인데도 서울대 붙었고, 그다음 뭐 성균관대 뭐 여러 대학들에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가 정시 모집에서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탐구가 각각 3등급, 2등급. 탐구를 2과목 보는데 각각 3등급,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최초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시 모집에서는 모든 과목들이 거의 1등급이 나와야 서울대를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수학만 1등급이고 그 외의 과목들이 2등급, 3등급인데도 최초 합격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 영역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그 이유를 잠시 들여다 보면은 국어 3등급이 어떻게 서울대 정시 합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합격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정시 모집에서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로 바꿔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가 100점 만점이란 말이죠. 그럼 100점 만점에서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화가 돼 갖고서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100점을 맞으면은 표준 점수는 한 140점이 넘어갑니다. 140에서 150 사이가 될 거고, 좀 난이도가 쉽다라고 한다면 한 120점에서 130점 사이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의 난이도가 있었고요. 국어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3등급을 맞았어도 표준 점수화에서 수학이 그 국어 부분을 충분히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 표준 점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정시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인문 계열 쪽인 거고, 이쪽은 이제 이과 계열, 공대 쪽이라 자연 계열 쪽인데, 자연 계열 쪽을 보면은 국어를 1로 봤을 때, 국어의 비율을 1로 봤을 때 수학에 대한 비율은 1.2배, 서울대는 1.2배입니다만 보통 대부분 1.5배에서 1.75배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어의 표준 점수가 뭐 만점이 120점이라고 하고 수학이 130점이라고 한다면 시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계산할 때에는 국어는 그대로 120점으로 가지만 수학은 1.5배를 합니다.
130점이 아니라 거기다 65점이 더 더해져서 185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엄청 벌어지기 때문에 수학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정시에서 이런 비중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면 수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과목별 아이들의 성취도를 바라봤을 때 과연 국어랑 수학이랑 같이 보겠냐는 얘기인 거죠. 수학에 대한 가중치를 더 주겠죠. 수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실질적인 이제 자료, 데이터고요. 연세대 정시 입결,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의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의 70%에 해당하는 아이, 전체에서 70%, 그러니까 10명이 선발됐다고 하면 그 10명 중에서 7등인 아이들의 성적대를 각 과별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뭐 맨 밑에 의예과가 있고요. 의예과는 100, 199, 요거는 이제 10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은 다 1등인 거죠. 1등인 거고. 탐구에서 뭐 하나 틀렸을 수도 있겠죠. 뭐 의대는 다 맞아야 됩니다. 의대를 가려면은 다 맞아야 되고 특히 수학은 한 개 틀리면 의대 못 갑니다. 현재 입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본다면 대부분의 대학 학과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통계가 국어랑 탐구는 보통 한 92%에 해당이 돼요. 백분율이. 그러니까 상위 한 8% 이내에 드는 상위 8% 정도에 되는 아이들이 연대를 입학을 한 겁니다. 국어랑 과학은. 1등급이 4%까지잖아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상위 8% 정도에 해당된다면 2등급 중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국어랑 과학은 국어랑 탐구 과목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해도. 근데 수학을 보시면 어느 과든 상위 2% 정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등급이 상위 4%고 1등급에 걸려도 안 되는 거고요. 그 1등급 내에서 중간 이상은 해야지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격한 아이들의 70%컷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수학은 뭐 이과계를 가고 싶다면 수학 못하면 못 갑니다. 무조건 수학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연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대학에서.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개념이죠. 개념 학습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고 같이 공감도 하실 겁니다. 공식 암기만 한다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 개념에 대한 어떤 과정을 이해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학생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실제 아이들 그렇지는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사각형의 개념이죠. 사각형이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각형을 예시로 들어주죠. 여기까지가 사각형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각형이구나. 사각형이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보다는 이게 사각형이구나가 아이들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얘는 사각형이니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봐왔던 모양이 아닌데요. 얘는 사각형이 아닌 듯? 얘도 사각형이죠.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사각형이 맞습니다. 이게 사각형이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많이 봐왔던 도형이네요. 근데 이건 사각형이 아니죠. 여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이게 인쇄 오류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개의 선분이 있긴 하지만 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이제 개념학습인데 그게 아이들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겁니다.
AB의 n제곱을 중3이거든요. 중3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배웠죠. AB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라고 분배하는 걸 배웠는데 아니 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올린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학습, 이런 결과물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괄호 전체에 m제곱이 있으면 각각에다가 m제곱을 분배한다. 근데 이거의 원리를 안 배운 건 아닐 겁니다. 예, 이거의 원리야 뭐 AB n제곱이라는 것은 AB를 n번 곱한 것일 거고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A를 자 앞쪽으로 끌어오고 B는 다 뒤쪽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A만 먼저 곱해주고 B만 먼저 곱해주면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이 학생은 이걸 안 배웠을까요? 배웠을 겁니다만 이게 머릿속에 있지 않겠죠.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얘도 똑같이 이 개념이 입각하여 네가 배운 이 개념이 입각하여를 곱해보면은 하나씩 분배했을 때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커피 머신. 네. 요새 좀 대중화된 것 같긴 한데요. 가정에 커피 머신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석회질 제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혹시 남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회질 제거 프로그램이 쫙 매뉴얼이 있습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석회질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석회 제거를 하는 설명서죠. 이게 개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개념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이거를 한 10번 정도 읽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숙지했어 라고 한 다음에 직접 커피 머신 앞에 딱 가서 해볼까? 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이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 개념이라는 학습은 개념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숙지한다. 앞에서 그 설명서를 이해하고 완벽하게 숙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직접 작동해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학습은 분명히 이 개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 파악까지가 되어야만 개념학습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들 그걸 못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뭐 구체로 말씀드리면은 예제 해결 과정까지가 개념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를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최대 공약수 구하는 개념 가지고서 예시를 들어봤는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다르면 작은 걸 택가지고 지수가 같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이제 방식들을 알려주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죠. 공통인 소인수를 다 곱하면 그게 최대 공약수야. 이거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만약에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앞에 거 쭉 보여주고 야 결국은 이거야. 그렇지 않아? 네 엄마.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봐. 자 해봐. 그랬더니 여기 딱 네모가 있잖아요. 여기 2 하면 쓰겠죠. 최대 공약수? 3의 제곱을 쓰겠죠. 최대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은 야 여기 6이잖아. 넌 2 곱하기 9가 6이겠니? 이제 이러시면 아까 그 커피 머신 보셨죠? 네. 왜 다 읽었는데 왜 못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것도 보면서 여기 네모가 있고 여기 네모가 있는데 왜 여긴 네모가 없지? 하면서 이제 공통되는 게 아니니까 없는 건가? 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다시 보면서 되새기면서 다시 이렇게 예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서 완벽하게 개념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 틀린 과정을 다시 잡아주고 학습하는 게 이제 개념 학습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죠. 보통 이제 문제를 변형하거나 여러 가지 개념을 혼합해서 이제 심화 문제를 만드는데 과연 이 어린 아이들한테 심화 학습이라는 게 필요할까에 대한 이제 찬반이 있죠. 당연히 논란도 있고 심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심화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만 아이의 수학 실력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심화 문제를 괜히 막 아이가 아직 뭔가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뭐 이런 문제를 막 풀리게끔 한다고 했을 때 수학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다 손 놓아버리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느 쪽도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시기에 심화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일단 심화 문제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제 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화 문제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정수와 유리수 파트에 A급 수학에 있는 A 스텝에 있는 문제 하나 끌고 온 겁니다. 가우스 기호고요. 팩토리얼이 있고요. 우리 이제 이거 이제 풀려고 하면은 이제 팩토리얼 개념에서 보여줬으니까 아이들 이거 가지고서 쭉 쓰겠죠. 쓰면서 뭐 할 겁니다.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왔다 치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통분하지? 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 팩토리얼이지만 이거 1까지 곱하는 건데 아이들 이거 보자마자 2014부터 1까지 곱하라고요? 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과연 이런 문제를 지금 중1 거니까 보통 한 4학년 정도 아니면 5학년 정도 아이들이 풀 거 아니에요. 저희 보면 이제 4, 5학년 정도가 중1, 1학년 거를 풀 거니까 선행을 하니까. 근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냥 풉니다. 그냥 풀어요. 딱 보는 순간에 여기는 2011 팩토리얼로 묶어주고 여기는 2012 팩토리얼로 묶어주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1 가면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고1 가면 그냥 푸는 문제인데 이걸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한테 4학년 애들 지금부터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괜히 막 압박해 가면서 왜 너는 도대체 누구 머리 닮았니 이러면서 하시면 아이는 그죠 마음의 상처가 받고 심화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문제가 심화 문제다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심화 문제를 연습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도전을 해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공부라는 것은 주관적인 공부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심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 심화 교재다. 그래서 어쨌든 심화 학습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화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워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수학에 대한 일단 뭐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뭐 앞에서 그건 보여드린 거고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를 시키는 단기적인 목표는 결국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그게 단기적인 목표이긴 하죠. 고등학교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 중등에서 90점, 100점 맞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4, 50점 나옵니다. 수두룩합니다.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 생각하시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아닐 겁니다만 그냥 평범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이럴 일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초중등 문제들은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이 연습을 한다고 하면 시험 문제를 적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풀이를 암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맞춥니다. 왜냐면은 초중등 문제들은 개념을 배워가는 단원이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문제 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막 지금 뭐 4, 50년 전에 있었던 유형의 문제들이 아직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 쪽에는. 근데 고등 쪽만 가도, 고등 과정만 가도 문제 유형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새로운 유형이 쏟아집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매년 보잖아요. 평가원도 문제를 보고, 그래서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변형시켜서 학교 시험 문제 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시험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뭐 고1 아이들, 고2 아이들 마찬가지지만 한 5년 전에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했던 유형을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어려워요. 아이들 입장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문제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시험은 단순히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시험 문제 적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 평촌 학원가에도 내신을 대비한 학원들이 많긴 한데 뭐 고등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뭐 평촌고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부흥고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한 70점 정도 되는 아이들, 한 4, 5등급 되는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서, 부교재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는 게 일단 1순위이긴 합니다만 1, 2등급을 맞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건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네,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는 부흥고 아이들이 많이 있네? 여기 보내자. 우리 아이는 1, 2등급을 원하는데 여기는 3, 4, 5등급이 주로 있는데 거기 보내면 얘한테는 독이 되죠, 독. 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꾸 새로운 문제, 그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옆에서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 거지 넌 누굴 닮았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머리 만들기라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거기에서 도전의식을 갖고 덤비는 그런 아이가 되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못 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웬만하면 주시는 게 아니죠. 요거는 얘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뭐 하루 정도만 내가 기회를 준다고 하면 얘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번 주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동기의식을 부여해 주는 거죠. 너 이거 풀어갖고 오면은 엄마가 뽀뽀해 줄게. 죄송합니다. 애들 싫어하겠죠? 네, 도망가겠군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동기의식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하루 동안에 막 고민을 했는데 해결했어. 이러면은 그 수학에 대한 그 성취감은, 해결했다는 그 성취감은 정말 큰 거거든요. 그게 아이의 발전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이러한 결국은 저희 의대간 메솔로지 프로그램이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으로 짜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딱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상위권 학생 뭐가 다를까요? 라는 거죠. 수학을 100점 맞아 오거나 전교 1등 해갖고 오거나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아이들은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아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뭐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오면 나는 어차피 1등인데 뭐 이런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제 시간을 컨트롤할 줄 알고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형화된 유형들은 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세네 문제 정도는.
그 세네 문제 정도만 남겨놓고 빨리 해결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시간을 재분배를 해서 각 문제별로 내가 지금 몇 분 남았으니까 지금 4개 남았어? 나누기 4 해갖고서 그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서 다 해결하려고 이제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이런 애들 많잖아요. 도대체 공부 왜 해요? 그죠? 공부를 왜 해요? 공부해서 뭐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질문들을 수학 잘하면 뭐 그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권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죠.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받은 거죠. 이 아이가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와. 근데 그 아이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가족 모든 구성원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 다 같이 도서관에 가고 이제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도 공부하고 있고 엄마도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나도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에 그걸 따라 하는 거잖아요. 엄마도 공부해, 나도 공부할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배려가 남다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활 습관이라는 건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있을 거고 학원도 있을 거고 그런 일정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휴가가 날짜가 나온 거죠. 목요일부터 이제 휴가인 거예요. 이제 목요일부터 떠나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목요일날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얘가 이 아이가 목요일날 학원이 있어서 그거는 가게끔 합시다. 그래서 뭐 금요일부터 간다든가 이제 그걸 이제 아이가 듣게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건가 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아이의 학습 스케줄을 존중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놀러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 갔다가 오면은 바로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과제가 있단 말이죠. 이거 과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애가 그걸 싸갖고 왔죠. 여행 간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갑자기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됐어 그냥 놀아 같이 놀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 공부해라 우리 다 같이 응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스케줄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주고 존중해 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는 이제 고등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가족 행사로 수업을 빠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번번이 빠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봤을 때는 성취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안녕. 자,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수학 학습법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 MBTI 그 성향을 대상으로 해서 MBTI 성향을 가지고 학습적인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논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해석하기 편하게 일단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수학 학습에 대한 성향의 요소, 수학 학습을 결정하는 성향의 요소, 죄송합니다. 수학 학습 성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크게 이제 4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경험과 직관, 그리고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봤는데, 좀 직관적인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현재가 중요를 하고, 그리고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좁게 본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에 그걸 이제 세밀하게, 꼼꼼하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경험 쪽보다는 이제 직관 쪽이 좀 더 강한 아이들은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전체를 보는, 구조를 보는, 숲을 보는 경향이 있고, 무엇이든 좀 빠르게 습득을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거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거냐, 이쪽이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직관적인 아이들은 이제 사실관계랑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맞다 틀리다가 기준의 결정 요소가 돼요. 판단의 결정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뚜렷한 기준과 자기이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근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아이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미이고 나에겐 또 어떤 의미이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그런 데에 많이 관심을 두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구분 기준은 좋다, 나쁘, 얘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얘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융통성이 있고 빨리 적응을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쪽 영역은 계획적이면서 경험을 중시하는 아이들, 이쪽은 계획적이면서 직관적인 아이들, 이렇게 바라봤을 때 MBTI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학부모 자녀분들이 어느 영역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한번 아이한테 너의 MBTI가 뭐니? 하고 물어봐 주시죠. 아마 다 알걸요? 요새 아이들은. 그래서 일단은 크게 4가지 나눴는데, SJ형, 감각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아이들, NT형, 직관과 사고, SP형, 감각인식, NF형, 직관, 감정,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나눠놨고, 이때 일단은 SJ형을 보면은요, 체계적인 학습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개관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암기와 반복 연습에 거부감이 없고요. 교사가 주도하는 질의응답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은 교사를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한 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거를 따라가는 거, 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거죠.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그건 따라갈 수 있는데,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멈칫멈칫하는 아이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T형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분석적 판단을 즐겨요. 계획적이고 직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근데 본인 관심 주제만 좀 몰입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학습이 좀 부족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좋아하나 반복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요. 추상적 주제, 가설, 이런 걸 조사하는 논리적인 탐구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SP형은 경험을 중시하고 즉흥적인 아이들이죠. 도구를 활용한 실험 학습에 강해요. 하지만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에는 좀 약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리더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에 흥미를 갖는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갖고. 마지막 NF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통찰하는 학습 특징이 있어요. 근데 본인 생각의 구체적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천재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애가 문제를 풀었어요. 풀이는 별로 없고. 답은 맞아요. 어떻게 풀었니? 뭐 이렇게 나오던데?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풀이가 별로 없는. 소집단 토의나 1대1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모두를 포용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각 영역별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디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 각각의 아이들에 맞는 수학 학습 전략을 몇 가지를 적어갖고 왔는데요. 이 SJ형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문제 해결에 강합니다. 이 아이들은 경험에 의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근데 경험하지 않고서도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직관적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형화된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추론이나 창의적 사고 영역에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교과서적인 모범풀이에 대한 접근보다도 그런 걸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보다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뽑아낼 줄 아는 그런 연습을 좀 시키시라는 얘기인 거죠. 사고력 연습 되게 필요합니다. 꼭 사고력 학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영재교육센터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념 사이의 관계와 구조를 시각화한 마인드맵 활용이 학습 전략에 권장이 된다. 아까 좀 이렇게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 구조를 보는 게 좀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책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 목차부터 보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은 잘 할 거라는 얘기죠. 이 아이들은 옆에서 보면은 좀 똑똑하다라고 보일 거예요. 얘 되게 똑똑하고 바르고 참 계획적이고 이런. 근데 약간 좀 틀에 박힌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시켜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NT형은 혼자서 탐구하는 학습을 선호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 기회를 확대해서 협력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을 해도 얘는 학원보다는 과외를 더 좋아하는 성향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은 얘는 과외가 맞구나. 얘는 1대1이 맞구나. 얘는 1대1로 시켜야지. 그럼 그 아이의 성향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고 그걸 자꾸 어쨌든 인간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잖아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노트를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뭔가 스케줄러라든지 그리고 문제를 노트에다가 이렇게 풀어가는 연습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좀 뭐냐면 직관적인 경험보다는 직관적인 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맞긴 맞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맞은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풀어낸 그 풀이들을 다시 모범 답안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직관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SP형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인 문제에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취약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좀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토크 아시죠? 스토크를 막 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막히잖아요. 안 해요, 이제. 됐어요. 안 할래요. 그럼 다른 스토커 해볼래?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다른 거. 그러다가 또 힘드네? 안 해요. 이런 아이죠. 이런 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좀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해결하자 하면서 같이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차분하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로 추론 능력을 진행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거고요. NF형은 참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 되게 개방적인 아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죠. 비교적 도형 문제는 강합니다. 선 하나 딱 그것들이 답이 나왔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수 영역, 문제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풀이를 쭉 나열해서 가야 되는 그런 대수 영역에는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풀이가 잘 없어요. 풀이가 잘 없기 때문에 그 풀이를 쓰는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풀이가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일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는 대충 잘 때려 찍어서 직관이 너무 뛰어나갖고 대충 잘 때려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머릿속으로 이미 다 그게 계산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학부모님께서 보시면 압니다. 이 아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 이 정도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네? 천재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지는 않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막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다 써. 네 머릿속에 다 쓰라고. 이렇게 땡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암산으로 계산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거 계속 키워주는 거 좋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는 보통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과정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4가지, 5가지 정도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1하고 4분의 1이 있어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거기서 한 4번의 계산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3 곱하기 4가 뭐지? 12. 이거 하나 했죠.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그 1에다가 4를 곱할 거잖아요. 4 곱하기 1은 4. 한 번 더 계산했죠. 저쪽 1을 대서 3을 곱할 거잖아요. 곱하면 3. 그러면 4 더하기 3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총 4번의 암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2분의 7. 네. 그 암산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한 10개 이상의 암산을 해야 돼요. 10개 이상의 암산을.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문과와 이과가 나눠지더라고요. 그걸 못 쫓아가는 애들이 문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산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주지 마시고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건 좀 쓰고 하자. 뭐 그 정도 선이지 다 써라.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네, 생각해 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느낌이나 직관보다 각 단계별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얘네들은 왜 그렇게 했어? 했더니 이제 이렇게 띵 선을 그었더니 나오던데요. 그래서 네, 그 선을 그었는데 왜 나왔을까? 하면서 이렇게 좀 역으로 들어가면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쨌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 논문을 보니까 그 대학 교수님이 고1 대상으로 한 겁니다. 고1 대상으로 한 50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MBTI를 다 조사해놓고 그 아이들 학습 성향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갖고서 또 통계를 내봤더니 그래도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성향은 이런 학습이 좀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좀 참고를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대 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김성애 부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리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성애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아이의 학습 성향에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전략도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입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대관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격에 있는 부모가 급이 다른 아이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이제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분도 어머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사실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대관에서는 저희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품격 있게 또 그 품격에 맞게끔 키워나갈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세계일보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비율 그래프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6학년 중등 과정이 되면서부터 수학을 조금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6학년이 되면 중등 선행을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은 커다란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집에서 문제집을 풀거나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 때 90점, 100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높으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고 잘하니까 나는 수학을 좋아해 라고 생각했던 우리 친구들이 중등 과정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건 새로운 수체계가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알던 수들보다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지 않고 어렵고 기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계속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럼 이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진행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하는 힘을 갖고 흥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저희는 학습적으로 단계적인 입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이제 즐거워하고 친해져야지만 사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생긴 친구들은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실력이 오른 친구들은 저희 이제 의대관에서 목표로 하는 수능 1등급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과 친해지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수학과 친해지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고 궁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의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바탕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고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해서 사고력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그런데 수능의 출제 방침을 보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져야 되는 부분은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흥미를 갖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대관에서는 이거를 중점으로 잡고 커리큘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열별로 저희가 그 전략에 맞는 커리큘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계열별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른 학습 습관을 잡고 엉덩이에 힘을 기를 수 있는 초등 계열인 APR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2회 150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학년 1학기 과정부터 6학년 과정까지 총 3개월씩 18개월을 완성으로 목표를 두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예시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 150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20분은 1일 테스트, 오답 프린트를 진행하는 시간이 있고 2교시에는 4학년 1학기 참여 수업반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학기가 크로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4학년 2학기 선행을 앞 시간에 진행을 한다면 뒷 시간에는 4학년 1학기 심화로 이렇게 크로스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대간의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계적이라는 건데요. 아마 학부모님들 이제 학원에 보내시면 대형 학원에 보내시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탄다. 선생님에 따라서 복불복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처음부터 모든 반에 3개월간 세분화된 학습 계획표가 잡혀 있고요. 연간 커리큘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기간에 어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진도는 분명히 동일하고요. 시험이나 과제 일정까지 모두 동일하게 짜여 있어서 누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선생님이랑 상성이 더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 학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정확한 커리큘럼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반도 부모님들께서 걱정 없이 믿고 맡기실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수학인데요. 4학년 친구들이 수학을 시작하면서 또는 아이들이 수학을 시작하면서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의대관에서 그래서 시크릿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수업이고요. 첫 번째는 융합 수학인데요. 수학이 단순하게 계산만 하는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기술, 또 예술, 과학, 건축물에도 녹여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돼 주입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융합 수학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4학년 1학기에 평면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는 도형을 반복적으로 밀고 이동하고 회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수학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 공간을 보시면 바닥에 있는 타일 무늬라든지 또는 벽지의 무늬 그리고 천정의 무늬들도 사실 평면 도형에 이동해서 도형의 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무늬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판화가 애셔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는 수학에서 회전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작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혼자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좀 즐겁게 좀 생각을 해서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수학 일기인데요. 학습 시간에 이제 단원별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일기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이거는 4학년 1학기 각도를 배운 친구가 수학 일기를 쓴 건데요. 90도, 80도, 30도, 예각, 둔각, 직각을 처음 배운 친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가위 필통에서 과일을 꺼내봤더니 만들 수 있는 각이 30도도 만들 수 있고 90도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180도는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가위가 부러질 거다라고 얘기를 썼어요. 단순해 보이는 아직 저학년의 일기긴 하지만 이 아이는 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고 일상생활에서도 각의 부분을 생각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이 된 친구들은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을 배우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할인율이죠, 친구들이. 엄마랑 마트에 갔대요. 마트에 가서 A 회사와 B 회사의 과자에서 할인율을 비교해서 조금 더 싼 과자를 사 먹었다라는 얘기를 써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만의 관점에서 써온 일기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거를 저희가 다 복사해서 묶어줘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에 조금 막혀 있거나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 어른들이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은 또래 집단이 무서운 게 아이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그리고 고쳐질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일기 시간을 사실 매일 되게 좋아하고요. 친구들이 언제 쓰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메타 인지 시간인데요.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아이들 문제를 좀 풀려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직접 본인이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만들어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풀이를 해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대신 오류는 아이들이 잘 못 잡기 때문에 초반에는 담임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직접 나와서 칠판에 씁니다. 쓰고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친구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만들고 나서 친구들이 내가 만든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문제를 낸 친구가 채점을 해줘요. 그럼 친구들이 채점을 받은 채점한 제가 문제를 만들고 출제자도 되고 채점자도 되면서 채점을 하면서 친구들이 자기가 만든 문제에 함정을 빠지면 본인도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에 함정을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메타인지 능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식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식이라는 건 우리 친구가 어떻게 풀 건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식을 굉장히 강조했더니 이 친구가 좀 귀여워서 사진을 올린 건데 답이 맞았어요. 제가 봤는데 친구가. 근데 틀렸다고 채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틀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식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한 번 하니까 그 반 모든 친구들이 식을 안 쓰면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의 중요성 선생님이나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수업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토론 수업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디 가서 자기의 이제 발표문, 이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포트나 이런 거를 이제 그룹화하면서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표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 만들어도. 그래서 그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학은 정말 다양한 풀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심화의 내용이 고등에서는 쉽게 아이들이 풀리듯 아이들이 다양한 풀이들을 갖고 있어요. 선행을 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선행을 하지 않았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이 어떤 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양한 풀이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자기 풀이를 대답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풀이에 대한 다양성, 창의성도 되면서 구술력까지 오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 너무 즐겁고 좋은데 4학년 1학기 반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들은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제 즐겁게만 공부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학습의 완성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 시간에는 연산력을 기를 수 있는 연산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체 교재를 통해서 서술형 문제와 풀이 과정을 잡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써진 친구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되게 애기 거 같은 걸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저희 학원에서 4학년 2학기 기본을 하면서 4학년 1학기 심화를 하는 반에 들어온 친구라서 처음 심화 학습을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같은 친구예요. 지금 같은 친구거든요. 풀이 과정이 점점 잡혀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면 너무 좋고 다 맞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학원 문제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없죠. 그래서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문제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답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대 간의 초등의 한반 정원은 8명이고 중등 과정은 10명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가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저희 선생님께서 개별 오답 체크를 해 학생 명단, 이름 개인 명단을 만드시고 개별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개별 맞춤 오답 프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제공된 오답 프린트를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 이름으로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했지만 또 원하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출력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사실 학습의 완성도는 테스트인데요. 계속 이제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사실 시험 보는 거가 떨려서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4학년 친구들한테 처음 이렇게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1일 테스트 5문제인데도 집에서 불안해한대요, 어머님한테. 엄마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매번 시험을 보면서 1일 테스트를 보면서 시험 보는 걸 일반화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야 라는 걸 인지시키고요. 시험 보고 나서 틀렸던 문제는 반드시 피드백을 거쳐서 확인 안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이의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1일 테스트는 저희가 당일날 그 반 평균과 함께 아이 점수를 이렇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말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월말 평가는 따로 이렇게 문자로 발송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습 결과에 대해서 상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차이는 총괄 평가를 진행을 해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뭐 기본 심화를 같이 했다면 2학기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본 시험과 그리고 단원 테스트의 결과가 이제 축적이 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성적표가 불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을 즐겁게 하고 자신감이 쌓인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실력이 올라야 되는 단계겠죠. 그래서 실력이 오를 수 있는 중등 계열인 APC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P 중등 계열은 주 2회 18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등과 커리큘럼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 담임 시간 있고요. 기본 심화 크로스로 진행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학습 계획서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사용해서 서술력을 기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중등은. 그리고 개별 오답 체크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 테스트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괄평가도 동일하게 진행이 돼서 성적은 당일 문자 발송, 그 다음에 총괄평가 성적표도 같이 불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 과정 친구들에서 초등과는 달리 이제 크게 변화가 되는 건 내신 대비 부분인데요. 이 내신 대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정규 시간에는 단원별, 유형별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요.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내신 집중 기간을 갖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내신 점검을 완료합니다. 말로만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해요 어머니,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당 개별 분석지가 나가고 있고요. 그 분석지에서는 영역별로 어떤 부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족한지 분석이 되어 있고요.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목표를 설정해서 설정한 값이 나오게끔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재관에서 준비했던 친구들인데요. 이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적게는 92점, 많게는 96점의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부분이 없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초등 계열과 중등 계열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저희 6월에 개강하는 의대 간의 신규 개강반인데요. 4학년 1학기 시작반이랑 2학년 1학기 시작반을 새롭게 개강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정의 반들은 저희 같이 동봉해드릴 커리큘럼 안내집을 보시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은 우리 친구가 그 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반은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오늘 시험 보시고 나서 그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안내 드릴 겁니다. 이어서 이제 고등 과정인 AP 2개월은 저희 부원장님께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초등 과정은 AP-R, 이제 중등 과정은 AP-C, 그리고 고등 과정은 AP-E라고 해서 진행을 시킬 건데, 저희가 이제 그리고 있는 방향성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의대관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거는 수능에 대한 필요한 사고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유형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실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일단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의대 쪽을 방향성을 갖고서 이제 출발을 한 건 맞고, 꼭 이제 의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의대 입시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의대 입시는 결국은 수능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가지고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는 말이 최저지 이건 최고로 바꾸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수능 최저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추기 힘들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의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만족한다. 그러면 최소한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네, 정시로 연고대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수준을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직 이 평촌학원가 뿐만이 아니라 경기권 지역이 서울권보다는 정시 합격률이 좀 떨어져요. 상위 대학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게 학교 내신에 맞춰서 학원들도 학습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포인트가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일반고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내신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하지 수능 준비를 고1 때부터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권 대치 쪽만 바라봐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시험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 내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CMS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 때 이제 기출 문제를 풀리잖아요. 그때 파트 1이 평촌 지역의 기출 문제고요. 파트 2가 대치 강남 쪽의 기출 문제들을 같이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면 그쪽은 대부분이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 쪽 그쪽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고1 때부터 계속 수능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 평촌 지역만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그래도 한 4-5개 정도 한해서 모의고사 형태의 유형의 문제 나오고 그 외적인 문제들은 그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 쪽이라든지 그런 단원 개념에 맞춰서 늘 내기 때문에 그냥 이 근처에 있는 학교의 내신만을 바라보면서 고1, 고2, 고3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수능 수학에서 3등급 이상 맞기 힘듭니다. 수능 공부도 좀 미리미리 연습을 시키고 유형을 파악시켜 온다고 하면은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고 4학년 1학기 과정을 4학년 학생이 딱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10월, 9월 그때부터 이제 공통 수학이 시작이 돼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 수학을 6개월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2달 정도는 수능에 관련된 유형으로서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 1을 진행을 하고 4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2개월 동안 그 유형 자체를 수능 유형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고 수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적 개념까지 중3 말에 이제 미적분까지 개념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윗줄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 의대관 4학년 1학기가 정도 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통수학을 시작을 합니다. 6학년 후반기에 공통수학을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쭉 같은 과정을 쭉 진행해 와서 중2 때까지 미적분 개념이 끝나고 나서 중3 때는 수능 실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3 때는 이렇게 수능 실전 A, 실전 B. 실전 A, 실전 B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능 문제풀이를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수능 유형을 연습을 시켜서 뭐 거의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서 고등부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커리를 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의대관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된 거고요.